수도권에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합니다. 밤 시간대 음식점은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고 실내 체육시설은 운영이 중단됩니다. 서울에서는 병원과 기도 모임 등에서 집단 감염이 나타나 나흘째 세 자릿수 확진자가 나왔고 경기도에서는 요양원에서 10여 명이 확진되는 등 수도권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10일 이상 집회 금지 방침을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목욕탕 직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파악된 접촉자 수만 1,500여 명입니다. 17개 시도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등 전국적인 확산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병이 악화돼 사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리 후계 구도와 한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합니다.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으로 수백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이동통신사들이 여전히 비밀 영업 조직까지 꾸려 보조금 영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끈질긴 K에서 추적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심하면 늘고 조심하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일상의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바이러스, 조심 또 조심하는 게 최선이겠죠.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 9시 뉴스, 강화된 거리두기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확진자 수가 400명대를 오르내리면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놓고 고시마다 강화된 2단계, 2.5단계로 가기로 했습니다. 카페와 음식점, 학원 등이 문을 닫진 않지만 영업활동이 크게 제한됩니다. 대상은 수도권 지역, 기한은 다음 주 일요일까지 8일 동안입니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2단계가 유지됩니다. 감염병 전문가 등 3단계로 올려야 한다는 압박이 심했지만 정부는 결국 2.5단계를 선택했습니다. 3단계로 격상되면 잃을 게 너무나 분명한데 얻을 수 있는 게 확실치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방역 배수진을 치고 수도권 확산세 진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국민들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그 경제 사회적 파급 효과를 감안하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입니다. 네, 마스크를 벗은 채 먹고 마시고 대화하는 상황을 최대한 줄이는 게 이번 조처의 핵심인데요. 그럼 수도권에서 뭐가 달라지고 또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먼저 최준혁 기자가 설명드립니다. 늦은 오후 서울 시내에 있는 한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입니다.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만 음료를 마실 때는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내립니다. 오는 일요일부터 8일간 수도권에선 이런 모습은 사라집니다. 수도권에 있는 이런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은 매장 내부는 이용할 수 없고 이렇게 포장을 하거나 배달을 하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포장을 하더라도 전자, 수기 출입자 명부에 기록을 남겨야 하고 기다리는 동안에도 2m의 거리는 유지해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은 물론 필수입니다. 코로나가 얼른 끝나야지 사회가 다시 회복되는 거니까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밤 9시 이후에는 일반 음식점과 휴게 음식점, 제과점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새벽 5시까지 배달 포장만 허용됩니다. 출입자 명부 관리 같은 핵심 방역 수칙은 당연히 하루 종일 지켜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가게는 영업 중지, 이용자와 사용자 모두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저녁 9시 이후에 포장 배달만 했어야 되는데 매장에서 고객이 식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적발된다 그러면 집합 금지의 명령을 내릴 수 있고 해당 업소는 운영이 중단되게 됩니다. 헬스장, 당구장, 골프 연습장 같이 머무는 시간이 비교적 길고 침방울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실내 체육시설도 운영이 중단됩니다. 학원은 비대면 수업만 허용되고 독서실, 스터디 카페도 집합 금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음식점과 제과점 38만여 개, 6만 3천여 개의 학원 등이 대상입니다. 이 마지막 배수진을 통해 수도권의 확산세를 잡지 못한다면 우리는 3단계 거리두기라는 마지막 수단밖에 남지 않습니다. 또 고령층의 외부 접촉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수도권의 요양병원과 시설의 면회가 금지되고 주야간 보호센터와 무더위 쉼터는 휴원이 권고됩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보신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콕 짚어 방역 조치를 강화하면서도 정부는 3단계 거리두기를 올리는 데는 신중한 모양새입니다.
3단계가 되면 경제활동이 심하게 위축되고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생계에 큰 타격이 올 거란 우려 때문입니다. 박이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종로거리가 텅 비었습니다. 대학로에서는 혹시라도 관객이 올까 매일 공연 연습만 진행 중입니다. 인건비 지급이 좀 돼야 되는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매출 자체가 거의 없는 상태라고 보면 거의 맞거든요. 코로나19 확진자가 200명대로 급증한 지난주. 1년 전과 비교한 자영업자 매출 감소폭은 전주보다 배로 커져 코로나가 한창 확산했던 4월 수준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특히 서울은 25%나 급감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매출이 가장 적었습니다. 스포츠 시설의 매출 감소가 가장 컸고 이미 타격이 큰 문화예술과 음식점은 엎친 데 덮친 격이 돼버렸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이런 업종은 아예 장사를 접어야 합니다. 정부, 특히 경제부처가 3단계 전환에 따른 피해가 극심할 거라며 깊이 있게 검토할 사안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가는 것은 경기 회복에 가장 부담되는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3단계로 격상하면 코로나19를 완벽하게 막을 수 있을지 여부도 고민을 더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3월과 4월에 걸쳐 강도 높은 봉쇄 조치를 펼쳤는데 한때 1,000명 아래로 내려갔던 하루 확진자 수는 다시 6,000명대가 됐습니다. 2분기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13.8%로 급락했고 올해 전망치도 마이너스 11.4%로 더 낮아졌습니다. 코로나19를 맞아 극단적 봉쇄로 대응한 선진국은 그에 따른 극심한 후유증을 겪었습니다. 봉쇄로 급한 불은 껐지만 코로나19를 깔끔하게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에 3단계 거리두기로 격상되면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도 불가피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안 편성에 대해 3단계까지 가게 된다면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줄곧 부정적이던 입장이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달라진 겁니다. 경제적인 충격과 불확실성에 재정적인 부담까지 정부가 고심 끝에 2.5단계 거리두기라는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다음 한 주가 3단계 격상 여부를 가늠할 중대 고비입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네, 그럼 오늘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확진자는 새로 371명 늘었습니다. 하루 만에 400명대 밑으로 내려왔지만 의미 있는 감소는 아니고요. 전국적인 확산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은 오늘도 여전했는데 병원에서의 집단 감염 사례들이 눈에 띕니다.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과 도봉구 가와실버 한방병원, 경기도 남양주시의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와 간호사 등이 확진돼 병원 일부가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또 사실상 거리두기 3단계가 시작된 전남과 광주광역시 등 호남권에서 확진자가 속출했고요. 충남, 부산, 대구, 충북, 강원, 대전 등 17개 시도에서 골고루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한 교회 관련 집단 감염으로 이번 달에만 확진자 수가 1,4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집단 감염이 발생한 교회들 공통점이 있는데요. 실내 환기가 제대로 안 되거나 거리두기 또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진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달 들어 발생한 전국 교회 집단 감염 사례 12곳 중 10곳은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환자 수로 보면 전체 1,460명 가운데 1,000명 가까이는 사랑제일교회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고령층 환자가 많다는 게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교회 관련 환자 10명 중 4명 가까이가 60대 이상, 집중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24명에 달합니다. 국내 전체 위, 중증 환자의 40%입니다. 역학조사 결과 대다수의 교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노래를 부르고 환기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대면 예배 외에 소모임과 단체 식사, 수련회를 통해서도 전파가 일어난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시작된 감염은 다른 교회와 요양시설, 직장, 학교 등으로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여름 휴가를 거치면서 최근에는 모임과 여행을 통한 집단 감염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달 들어 8개 모임에서 모두 158명이 확진됐고 환자도 전국 11개 시도에 흩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10명의 환자가 나온 김해 골프 모임,
여기서 감염된 김해시 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시청 폐쇄 등의 책임을 물어 직위 해제됐습니다. 특정 장소가 감염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가족 이외에 사람을 만나는 그런 모임 자체가 감염 전파를 유발할 수 있는. 한편 한 명의 확진자가 몇 명에게 감염시킬 수 있는지 추정하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1.5에서 2로 나오는데 현재 유행 상황이 지속될 경우 다음 주에는 하루에 800명에서 2,000명까지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따라서 지금 통제하지 않으면 기하급수적인 확진자 급증으로 의료 시스템의 붕괴나 막대한 경제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방역당국은 경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아입니다. 네, 서울에서는 병원과 기도 모임 등의 집단 감염으로 나흘째 확진자 3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도 2명 늘었습니다. 서울시는 10명 이상 모이는 집회 금지 방침을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중랑구의 한 종합병원입니다. 지난 24일 이 병원 중환자실에서 일하던 간호조무사가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환자 등 4명이 더 확진됐고 한 층은 동일 집단 격리됐습니다. 서울시 역학조사팀 오셔가지고 이제 의논해서 저희 이제 그 확진자 발생한 병동 같은 경우에는 코호트 격리 진행하고. 도봉구에 있는 한 한방병원에서도 간호사 1명이 확진돼 이번 환자와 간병인 등 40명이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작구에선 한 신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9일부터 26일 사이 열린 소규모 기도 모임에 17명이 참석했는데 현재까지 10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동작구는 확진자가 나온 이 시설에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밖에도 노원구 교회 관련 9명, 구로구 아파트 관련 4명,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14명 등 기존의 집단 감염 사례에서 확진자가 더 늘었습니다. 하루 새 환자 2명이 더 숨졌는데 이 중 1명은 병상 배정을 받은 뒤 이송 직전에 집에서 숨졌습니다. 상태가 갑자기 나빠져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사망했습니다. 80대로 기저질환이 있었습니다. 병상 이송을 위한 출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을 때는 병상 배정의 문제와 관련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층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병상 확보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서울에서 입원 가능한 중환자 병상은 21개, 바로 사용 가능한 건 8개에 불과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환자 병상은 일반 병상보다 비용과 인력이 8배 이상 든다며 서울의료원에 20개의 중환자 병상을 더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지금 시행 중인 10인 이상 집회 금지 조처를 다음 달 13일까지 2주 더 연장했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네, 경기도에서는 요양원에서 18명이 잇따라 확진됐습니다. 이 경기도와 인천의 확진자가 계속 100명을 넘어가면서 모든 공무원들 개인 모임도 금지됐습니다. 황진우 기자입니다. 요양원의 직원과 입소자들을 모두 격리하는 동일 집단 격리 조치가 내려진 한 상가 건물입니다. 이 건물의 요양원 8곳 가운데 2곳에서 1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요양원 6곳의 직원과 입소자, 다른 층에 있는 수영장과 사우나 직원 200여 명에 대해서도 전수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는 데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몇 타에서 한 대여섯 명 됐나요? 한 두세 명? 그런데 놀랐죠. 분위기가 좀 무서웠어요. 화성과 수원에서는 지난 이틀 사이에 3명이 숨졌는데 뒤늦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 가운데 60대 1명은 길거리에서 갑자기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바로 숨졌습니다. 3명 모두 코로나19에 감염된 것도 모르고 사망한 겁니다. 인천에서는 27명, 경기도에서는 112명이 확진되는 등 감염 확산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의 신규 확진자 가운데 20% 안팎이었던 60대 이상 비율이 38%까지 높아진 것도 심상치 않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자로 분류되는 사람은 44명으로 이번 신규 확진자 중에서 38.3%를 차지합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인천시는 앞으로 2주 동안 모든 시군구와 산하기관 공무원들에게 개인 모임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교육청도
모든 교직원들에게 공무 외 대인 접촉 자제를 지시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네, 이번엔 부산입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해운대구 대형 목욕탕에서 직원 2명이 확진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접촉자 수만 1,500명이 넘습니다. 이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관광지 한가운데에 위치한 부산 해운대구의 한 대형 목욕탕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래 회원 수가 많은 데다 다른 지역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유명 목욕탕이어서 접촉자 파악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까지 보건당국이 파악한 접촉자는 회원 470여 명과 개별 방문자 등 모두 1,500여 명. 이 가운데 560여 명에 대한 검체 조사를 끝냈고 나머지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의 증상이 나타난 날부터 방문자 명부 작성을 시작한 날까지 닷새 동안의 방문자 파악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 목욕탕 이용의 특성상 직원과 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했는지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 마스크 착용 여부는 현재 불분명합니다. 또한 이분의 그 목욕탕 안에서의 본인의 근로 형태로 봤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앞서 부산에서는 또 다른 목욕탕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부산 진구의 한 목욕탕에서 이용객과 접촉자를 포함한 7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부산시는 목욕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자 오늘 밤 자정을 기준으로 부산 지역 목욕시설 810여 곳의 운영을 중단하는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네, 광주광역시와 전남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광주의 교회 관련 집단 감염이 멈추질 않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죠. 손준수 기자, 광주는 확진자가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오늘 오후 6시 광주광역시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5명이 더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신규 확진자가 10명이 나온 건데요. 이 해외 입국자를 포함해 광주광역시는 사흘 동안 확진자가 66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가운데 4명은 광주 북구에 있는 성림침례교회와 관련돼 있습니다. 연쇄 감염이 잇따르면서 지금까지 성림침례교회 관련 확진자는 36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오늘 광주에서는 청소용역업체와 탁구 동호회 관련 확진자도 각각 1명씩 나오는 등 소규모 집단 감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광주 외에 이 전라남도 상황은 어떻습니까? 전남에서도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명이 더 나왔습니다. 광양에서는 강원도를 다녀온 4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오늘 하루에만 4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순천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80대 남성은 서울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한 서울 거주 자녀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목포 등 전남 서남권에서도 오늘 2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신안군에서는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교회 목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목포의 택시기사도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방역당국이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이번 주말을 코로나19가 더 확산할지를 판가름할 중대한 고비로 보고 있는데요. 이미 어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청에서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네, 정부가 오늘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내렸던 업무 개시 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에 응하지 않은 전공의 10명도 경찰에 고발했는데요. 의사협회는 이 고발이 가혹한 조치라면서 다음 달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 종합병원. 평소 같으면 진단검사로 북적여야 할 선별진료소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전공의들 파업 때문에요. 저희도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전공의들의 휴진율은 76%에 육박하는 상황. 반면 전국 동네 의원들의 휴진율은 6.5%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오늘 업무 개시 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즉시 업무에 복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복귀 명령에 불응한 응급실 근무 전공의 10명에 대해선 의료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의사가 진료 현장으로 돌아오는 데에는 어떤 이유와 명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환자를 살리기 위해 돌아온다는 그 이유 하나면 충분합니다. 경찰도 의료법에 따른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동료 의사의 업무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 등은 사법 처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의사협회는 전공의들을 고발한 것은 가혹한 탄압이라고 비난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겠다고 맞섰습니다. 또 다음 달 7일부터 무기한 집단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조속한 태도 변화를 촉구하며 우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때에는 9월 7일부로 제3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무기한 일정으로 돌입한다. 정부와 의사협회 간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의과대학에서는 교수들이 나서 전공의들에 대한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공의와 전임의에 대한 징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성균관대와 고려대, 연세대 교수들도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원 전담과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가 담당 이외의 환자도 볼 수 있도록 하고, 대형 병원은 응급 환자 대응이나 수술과 같은 중증 진료에만 집중하도록 경증 환자 진료를 줄이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식은 잠시 후에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신임 국방부 장관에 서욱 육군 참모총장을 지명했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육사 41기로 한미연합사 작전처장과 일군단장, 합참 작전본부장 등을 지냈습니다. 청와대는 서 후보자에 대해 전시 작전권 전환과 국방개혁 2.0 등 핵심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적임자라고 밝혔습니다. 나흘 전 역대 최장 재임 기록을 세운 아베 일본 총리가 오늘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들어 건강 악화설이 불거졌는데 결국 지병이 악화해 총리직을 사임하기로 했습니다. 이호을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돌연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이 악화돼 국정에 지장을 주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総理大臣の地位にあり続けるべきではないと判断いたしました。総理大臣の職を辞することといたします。 아베 총리는 이달 들어 두 차례나 예정에 없던 병원 진료를 받으면서 건강 이상설이 불거졌습니다. 조기 사임설이 나돌자 내년 9월까지인 임기를 마치겠다며 정면 돌파하는 듯 했지만 악화된 건강에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2799일 연속 재임으로 일본 역대 최장수 총리 기록을 세운 지 나흘 만입니다. 憲法改正、志半ばで職を去ることは断腸の思いで 아베 총리는 1차 집권기였던 2007년에도 같은 병을 이유로 불과 취임 1년 만에 중도 사퇴한 바 있습니다. 力強く政策を前に進めていくことは困難な状況である。 아베 총리는 재임 기간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평화헌법 개정 등 우경화 정책을 추진하며 동북아 국가들과 갈등을 빚었고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등 과거사 문제에 강경 대응하며 한일 관계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갔습니다. 또 아베노믹스를 내세워 경기 부양에 나섰지만 코로나19 부실 대응 책임론으로 지지율이 곤두박질 쳤고 최대 성과인 도쿄올림픽의 내년 개최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이호울입니다. 관심은 이제 후임 총리가 누가 될지, 그에 따라 한일 관계는 어떻게 변할지일 텐데요. 도쿄특파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황현택 특파원, 먼저 차기 총리는 언제 선출되고 누가 유력한지부터 알아보죠. 네, 일단 아베 총리는 새로운 총리가 선출될 때까지 총리직을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차기 총리가 될 집권 자민당의 총재 선거, 늦어도 2주 안에는 마무리될 걸로 보이는데요. 현재로선 자민당의 이시바 전 간사장과 기시다 정조회장, 내각 관료인 스가 관방장관이 3파전을 벌일 걸로 예상됩니다. 세 사람 모두 장단점이 뚜렷해서 결과를 점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시바 전 간사장은 여론조사에서 줄곧 1위를 달려왔지만 아베 총리의 반대편에 선 이른바 정적으로 당내 기관이 취약합니다. 반대로 아베 총리가 점찍은 것으로 알려진 기시다 정조회장은 여론조사 때마다 하위권을 맴돌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엔 대안으로 2차 집권기 내내 아베의 입 역할을 해온 스가 관방장관이 급부상하는 형국입니다. 총리가 바뀌면 한일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네, 우경화의 길을 걸어온 아베 총리가 퇴장하게 됐습니다만 그렇다고 한일 관계가 반전을 맞을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입니다.
차기 총리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대부분 강경파로 분류되기 때문인데요. 그나마 이시바 전 간사장이 역사 문제나 한일 관계에 전향적인데 자민당은 당원은 빼고 의원들만 투표에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그를 배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각 지지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추락한 만큼 이번에도 한일 갈등을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베 총리 사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당내 주요 파벌들은 긴급 회동을 갖고 차기 권력 구도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아베 총리 사임에 아쉬움을 표하고 양국 우호 관계 증진을 위해 새 총리와 계속 협력하겠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고 최숙현 선수 사건 속보입니다. 총체적 관리 부실이라는 게 특별조사의 결론입니다. 정부는 문체부 체육국장을 보직 해임하고 체육회 사무총장 해임을 요청했지만 이 책임이 있는 체육회는 오히려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기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 최숙현 선수는 지난 4월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 상담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상담사가 신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접수에만 6일이 걸렸습니다. 대면 조사도 한 번 없었습니다. 이처럼 체육회가 안일한 대응으로 비극을 방치했다는 것이 문체부의 조사 결과입니다. 안일하고 소극적인 대응, 부실 조사 및 선수 인권 보호 체계의 총체적 관리 소홀 등으로 적기에 필요한 구제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별조사단은 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의 조사 태만과 철인 3종 협회의 제보 묵살 등 총체적 부실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기영 체육회장에게 엄중 경고를, 체육회 행정 책임자인 사무총장의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문체부 스스로도 실무 책임자인 체육국장을 전격 보직 해임했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 권한 강화 등 대안도 내놨지만 장차관과 체육회장은 사실상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체육회는 이번 조사 결과가 일부 사실과 다르다며 이의를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총체적인 관리 부실이 드러났음에도 오히려 체육회가 반발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 마련 등의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까지 제기됩니다. KBS 뉴스 김기범입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 이 노벨 경제학상 받은 밀턴 프리드먼 교수의 말입니다. 뭔가를 얻으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뜻이죠. 국내 이동통신 3사의 이른바 공짜폰, 이 프리드먼 교수가 받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막 나온 최신 폰 공짜로 받으면 기분은 좋은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비싼 요금제에도 가입해야 하고요. 굳이 필요도 없는 부가 서비스도 써야 합니다. 이 공짜폰에 들어가는 막대한 불법 보조금, 통신사가 그냥 내주나요? 아니죠. 결국 가입자 몫입니다. 공짜폰을 사든 못 사든 소비자는 결국 이른바 호갱이 되는 겁니다. 6년 전엔 법까지 만들었는데 이통사들은 듣는 둥 마는 둥 5G 가입자 늘리면서 불법 보조금을 또 뿌린 게 적발돼 지난달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끈질기 K에서 이 불법 보조금의 시작과 끝 고발합니다. 오늘은 공짜폰 배후에 있는 이통사의 수상한 영업팀 오승목 기자가 추적했습니다. 불법 인정, 기피 반성, 재발 방지. 500억 원 과징금이 결정된 지난달 8일, 이동통신 3사의 약속들입니다.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이후 KBS에 들어온 제보, 바뀐 건 없었습니다. 소비자들을 이른바 호갱으로 만드는 불법 보조금의 시작과 끝, 끈질긴 K가 추적했습니다. 온라인에서 휴대전화를 유통하는 A씨. 대화를 시작하자마자 문자들부터 보여줍니다. 가장 최근에 그런 게 언제예요? 최근요? 7월 21일 오늘이네요. 지금도 이렇게 구도정지로 던집니다. 정상적인 정도로 던지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던질까요? 암호 같죠? 이 통사에서 떨어지는 특별한 지령, 이른바 구두정책입니다. 5G 단말기를 한 대 팔면 웃돈 34만 원을 더 주고 번호 이동, 즉 다른 통신사 고객을 유치하면 5만 원을 얹어 39만 원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판매 장려금 규정보다 돈을 더 줄 테니 고객들에게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라고 유도하는 겁니다.
통신사 매니저들이 전화가 오죠. 그 위에 차장급이라든가 팀장급도 전화가 올 때도 있고요. 디베이트는 70, 80까지도 가는 거겠죠. 개수를 정해줍니다. 몇 개까지 좀 해달라. 구두정책 전달은 첩보작전을 방불케 합니다. KT 같은 경우는 점도지 구조 자르기 좋게 1팀을 만들어가지고 그 잘하는 판매자 있지. 그걸로 정식 내려라. 문제 생겼잖아요. 포괄시키래. 다시 2팀을 만들어요. 2통 3사의 구두정책은 누가 왜 내려보내는 걸까? 본사를 찾아 물어봤습니다. 답변을 회피하거나 이쪽 부서에도 담당자가 협조 공문을 발송해 주시면은 본사 업무가 아니라며 부인하기도 합니다. 본사 직권 아닌 것 같다. 지금 찾고 있다고 하거든요. 추적 끝에 취재진은 구두정책을 전달해온 LGU+ 직원의 명함을 확인했습니다. 소속은 본사의 모 영업팀. 팀장님 되시죠? 저는 KBS 오승목 기자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밀리에 진행된 구두정책, 아예 본사에서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취재진이 추가로 확인한 SK텔레콤의 이른바 특수 마케팅팀. 역시 본사 소속이었고 KT는 본사뿐 아니라 지역본부에도 공식 조직을 뒀습니다. 되게 민감한 얘기예요. 공부적으로 컨택이 들어오면. 저들하고는 어떻게 하신 거죠? 저희가 통화를 계속 해야 되나요? SK텔레콤의 해당 팀은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저희는 카톡으로 정책을 내지도 않고요. 30만 이내에서 집행하고 있어요.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취재팀이 확보한 SK텔레콤의 구두정책, 특수 마케팅팀을 지칭하는 특마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밖에도 취재팀이 확보한 2통 3사의 구두정책만 40여 건. 부인과 회피에 급급하던 2통 3사. 결국 본사가 직접 주도한 불법 보조금 정책의 실체를 인정했습니다. 폭공지가 되는 경우는 최상위 대리점 일부에만 나가는데 굉장히 드문 일이다. 누군가는 이게 이제 먼저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되면 저희 고객이 빠져나가는 게 보이니까요. 취재진이 2통사에 이른바 구두정책을 추적한 이유는 이 구두정책이 바뀔 때마다 단말기 값도 바뀌면서 누구는 싸게 사고 누구는 비싸게 사고 지난 10수년간 그야말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근본 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KBS 취재 이후 2통사들의 소비자 우롱은 멈췄을까? KT에서 보내준 겁니다. 경쟁사들의 정책을 보고 대응 차원으로서 문자를 보내주고 있는 겁니다. 5G로 기기 변경을 할 경우 기종별로 47만 원까지 지원금을 준다는 KT의 구두 정책.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형사처벌이라든지 또는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취재진은 아예 이동통신 3사 대표 차원의 공식 입장과 개선책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갤럭시 노트 20 출시로 또 한 번 승부처가 벌어진 상황. 이번엔 소비자들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을 수 있을까요? 끈질긴 K 오승목입니다. KBS는 지난달 사선의 무소속 윤상현 의원과 건설 현장 식당업자 유상봉 씨의 선거 공작 의혹을 연속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윤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는데 검찰은 입건하지 말라고 경찰을 지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송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윤상현 의원의 요청으로 지역구 경쟁자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써줬다. 한바왕 유상봉 씨가 KBS와의 인터뷰에서 폭로한 내용입니다. 진정서 내용을 보여드리면서 미철구에 값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얼찍으로 이제 출마를 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면 출마를 포기시키는데 사용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요? 윤 의원님이요. 경찰은 수사 넉 달 만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윤 의원이 직접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하고 이를 위해 먼저 윤 의원을 피의자로 입건해야 한다는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앞서 KBS 취재에서도 윤 의원이 유상봉 씨 아들을 잘 챙겨달라고 동료 의원들에게 청탁한 사실과 유 씨 부자가 롯데건설이 시공 중인 건설 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따내는 등 윤 의원 측으로부터 여러 이득을 받아낸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내가 봤어 윤상현 의원이 될 것도 같아. 대면 사실 아버지 공로도 있는 거죠. 신문에 7군데 났어요. 이제 안 됐을 때는 다 죽는 거죠. 하지만 검찰은 윤 의원을 피의자로 입건하지 말라는 불입건 지휘를 경찰에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만으로는 윤 의원이 직접 선거 공작에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선거법 위반과 같은 공안 사건의 경우
경찰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검사의 지휘를 따르도록 대통령령에 규정돼 있습니다. 경찰은 검찰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윤 의원 입건을 다시 지휘해달라는 건의를 오늘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그런데 KBS는 취재 과정에서 윤상현 의원과 유상봉 씨 간의 대화 녹취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아직 확보하지 못했는데 해당 파일을 갖고 있다는 윤 의원 측은 결백을 주장하면서도 공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홍진아 기자입니다. 윤상현 의원과 유상봉 씨가 처음 만난 지난해 8월. 이 자리에는 만남을 주선한 미래통합당 관계자 김모 씨가 동석했습니다. 김 씨는 대화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그럼 뭐 우란 좀 이렇게 사정이 있으면 저한테 좀 얘기를 하면 자기가 좀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쭉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이제 전부 다 그 김한테 녹음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윤 의원님? 예, 윤 의원님이요. 문제의 녹음 파일은 윤 의원과 유 씨가 실제 어떤 관계였는지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데 경찰은 아직 이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윤 의원의 보좌관 조모 씨는 지난달 KBS와의 인터뷰에서 녹음 파일을 갖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거 갖고 계시다면 그걸 저희한테 공개를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정보적으로 판단해서 필요하면 또 제출하도록 하시겠죠. 윤 의원 측은 그러나 결백을 주장하면서도 해당 녹음 파일을 공개하지 않은 채 사실상 언론 접촉을 피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만으로도 윤 의원의 입건과 기소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 의원의 지역구가 있는 인천 지역 시민단체는 선거 공작 의혹을 받는 윤 의원을 단 한 차례도 소환 조사하지 않았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6개월로 2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네, 코로나19 관련 소식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할 때 반드시 마스크 쓰도록 한 지 3개월이 넘었는데 여전히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열차 안에서 마스크를 써달라는 승무원에게 욕을 하고 침을 뱉는 일이 잇따라 일어났습니다. 신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오전 부산에서 서울로 향하는 SRT 열차 안. 40대 남성 승객이 주먹을 불끈 쥔 채 승무원에게 고함을 지릅니다. 전화 받고 받았다고 했어 안 했어? 승무원은 마스크 착용을 권하지만 마스크 꼭 끼세요. 승객은 고래고래 소리만 지릅니다. 나 항상 끼고 다녀! 욕설도 내뱉습니다. 야! 진짜 장난치나. 승무원이 거듭 마스크를 제대로 쓰라고 하자 다시 고함을 칩니다. 마스크 잠깐 내린 거 같다. 범죄자처럼 만드네 이게. 비하 발언도 쏟아냅니다. 무슨 여자 SRT가 뭐 잘났다고. 결국 다른 승무원들이 이 남성을 진정시켜 상황이 마무리됐지만 나머지 승객들은 한참 불안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SRT 안에는 좀 밀폐된 공간인데 잠깐이라도 마스크 벗는 것 자체가 약간 마스크 손으로 꼭 눌러 썼더라고요. 같은 날 밤 역시 부산에서 서울로 가던 SRT 열차에서도 한 남성 승객이 마스크를 벗은 채 열차 곳곳에 침을 뱉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마스크를 쓰라는 승무원의 말은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마스크를 빼고 사방팔방 이게 창문이나 의자나 복도 이런데 침을 다 뱉어 놓으셨더라고요. 결국 승무원들은 이 남성을 대전역에서 강제로 내리게 한 뒤 철도 경찰에 넘겼습니다. 한편 어제 출근길 서울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승객들을 신발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붙잡힌 5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왔지만 아직도 막연하게 느끼는 분들 많죠. 하지만 직접 경험한 사람들에게 코로나19는 여전히 생생한 고통입니다. 이 고통은 거리 두기로 피할 수 있다면서 조금만 더 노력하자고 호소하는 격리 해제자들, 김수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간호사인 35살 김창현 씨는 지난 2월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체 초기다 보니까 목이 좀 간지럽네라고 생각을 했고 하지만 증상은 예상보다 심했습니다.
입원하고 나서부터 이제 조금 전신통, 두통이 심해져서 뭐 진통제 없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좀 많이 아팠었습니다. 퇴원한 지 반년이 지났지만 당시의 고통은 떠올리기도 힘듭니다. 거의 움직이지도 않고 침대에 계속 누워서 잠만 잤던 기억이 나네요. 저한테만은 코로나는 정말 무서운 병이고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병이라고. 코로나19 병동에서 최근 퇴원한 이모 씨는 가족이 있는 집에 돌아가는 대신 혼자 살 방을 얻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퇴원해도 괜찮다, 격리 해제를 해주긴 했지만 제가 퇴원을 해서 그래도 1차 생활을 그냥 일반 사람들처럼 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격리 해제된 많은 확진자들처럼 이 씨도 대인기피증과 불안 증세에 시달렸습니다. 하나 보였어요. 만나기 꺼려하는 게 물론 저는 100% 이해는 하고요. 장기적인 후유증이나 그리고 그게 얼마나 몸 안에서 전염이 가능한 상태로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일상으로 돌아갈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이 씨. 우선 가족들이랑 마스크 벗고 같이 밥 먹고 싶어요. 이겨내기 결코 쉽지 않은 감염병. 걸리기 전에 조심하는 게 최선이라고 조언합니다. 마스크 조금만 쓰고 열심히 쓰고 다니고 사회적 거리 조금만 더 지키시고 조금만 더 마음 잡고 하시면 저가 겪었던 고통 안 느낄 수 있다고,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9,000여 명. 이 가운데 14,000여 명은 격리 해제됐지만 여전히 4,000여 명은 사회와 단절된 채 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네, 밥 먹고 차 마실 때 마스크 벗듯이 담배 피울 때도 마스크를 내려야 하죠. 흡연 장소에서 담배 피우면서 대화하는 사람들 많은데요. 이 담배를 피울 때 내뿜는 숨을 통해 바이러스가 노출될 수 있다는 방역당국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담배 연기 내뿜는 과정에서 침방울이 튈 수 있고 이 실내 흡연실 같은 좁은 공간은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손을 자주 입 주변으로 가져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 실내 흡연은 가급적 줄이고 밖에서도 거리 두기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 흡연자는 코로나19 고위험군에 속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는데요. 흡연자는 코로나19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비흡연자보다 5배 높고 걸린 이후에도 사망 위험률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자 일부 국가에서 한국발 승객들의 검역 절차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인들의 신속 입국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지 우려됩니다. 최영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부터 한국 출발 방문객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싱가포르. 단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장기 비자 소지자는 14일 자가격리를 조건으로 입국이 허용됐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싱가포르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 2주간 머물러야 합니다. 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 한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최근 급증하면서 싱가포르 정부가 내린 조치입니다. 모든 비용을 다 사비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최소한 싱가포르 달러로 2,000불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타이완도 코로나19 저중 위험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했습니다. 단기 방문 기업인의 의무 격리 기간이 7일에서 14일로 늘었습니다. 한국에서 전국적인 재확산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인에 대해서는 신속 통로제도, 일명 패스트트랙을 도입한 18개 나라의 입출국에도 영향을 미칠지 우려됩니다. 당장 오늘 우리 기업인을 태운 전세기가 중국 충칭으로 떠날 예정이었지만 중국 정부가 운항 승인을 유보했습니다. 또 하나는 필수적인 인력의 이동이 가능한 한 지장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해온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은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코로나 발생 초기 한국 출발 승객을 완전히 차단했던 유럽은 현재는 24개 나라에서 입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K-방역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다시 나빠진 지금 유럽이 입국 절차를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휴가철이 지난 뒤 다시 확진자가 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은 우선 국내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베를린 유광석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이미 대중교통과 상점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 중인 독일.
각 주별로 달랐던 마스크 미착용 시 범칙금을 통일해 최소 7만 원 이상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5천 명 이상 대형 행사는 당초 10월까지 금지였지만 12월 말까지로 연장했습니다. 방역수칙 준수와 참석자 추적이 어려운 데다 집단 감염 사례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프로축구 분데스리가는 10월까지 계속 무관중으로 치러집니다. 2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은 금지됩니다. 독일 정부는 특히 위험국가 여행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위험국가를 여행한 뒤 의무격리를 해야 돼 발생하는 임금 손실 보전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Veranstaltungen, Feiern und urlaubsbedingte Mobilität. Und wir nehmen diesen Anstieg in diesen Sommermonaten sehr ernst. 프랑스에서도 마르세유에 이어 파리 전역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수도권 음식점과 카페, 술집의 밤 11시 이후 영업금지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는 6천 명을 넘어 역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바이러스가 가장 번성했던 5달 전으로 돌아간 모습입니다. Mais notre objectif, c'est bien évidemment de tout faire pour éviter un reconfinement, surtout généralisé. 하루 확진자가 1,500명이 넘은 영국도 자가격리 의무화 대상국에 스위스와 체코 등을 추가했습니다. 바이러스 재확산 사태를 맞은 유럽 각국은 임시병동을 세우는 등 비상대책 수립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미국 대선 공화당 후보 지명을 수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수락 연설에서 민주당 바이든 후보를 미국의 파괴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워싱턴 김웅규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을 선거에 이용한다고 비난이 거셌지만 트럼프 대통령 기어코 백악관에서 후보 지명을 수락했습니다. I profoundly accept this nomination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이어지는 70분 연설 동안 상대 바이든 후보를 41번 불러냈습니다. 비난하기 위해서입니다. Joe Biden is not a savior of America's soul. He is the destroyer of America's jobs. And if given the chance, he will be the destroyer of American greatness.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라면 바이든의 47년 정치 경력은 미국에 해악을 끼친 시간이었습니다. We have spent the last 4 years reversing the damage Joe Biden inflicted over the last 47 years. 그러니 유권자들은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This election will decide whether we save the American dream or whether we allow a socialist agenda to demolish our cherished destiny. 트럼프 대통령을 거명하지 않았던 바이든 후보 수락 연설과 뚜렷이 대비됩니다. 연설 현장엔 1,500명 이상 모였는데 코로나19 방지를 위한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는 보기 힘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수락 연설이 이어지는 백악관 그 반대쪽에선 트럼프 대통령 나가라는 대규모 시위가 한창입니다. 바이든 후보 지지자들의 인종차별 철폐 시위대도 함께했습니다. 축제보다는 분열의 현장 같은 미 대통령 선거 분위기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웅규입니다.